교회 마당 구호품을 받으려던 순간 엄마 저 단지 아빠 거랑 똑같아. 미정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린다. 목사의 손가락, 오래된 은빛 반지가 번쩍였다. 모녀의 눈물이 동시에 터져버린다. 목사님 그 반지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목사의 표정에 당혹감이 스친다. 오래전 한 노숙자가 맡기고 떠났습니다. 순간 미정은 숨을 삼키며 뒷걸음질 친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경북 경산 외곽 대학가에서 조금 벗어난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방입니다. 겨울 찬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어오는 이곳은 한미정과 딸 소희의 보금자리였죠.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고 천장 모서리에는 곰팡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조차 흐릿했지만 이곳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50대 중반의 한미정은 무릎을 꿇고 앉아 커다란 플라스틱 통 앞에서 재활용품들을 하나하나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페트병, 알루미늄 캔, 종이박스. 모두 그녀가 새벽부터 돌아다니며 주워온 것들이었죠. 손가락 끝마디는 차가운 날씨와 거친 일 때문에 갈라져 있었고 곳곳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알루미늄 캔이 12개, 페트병이 23개. 미정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개수를 세었습니다. 하나라도 더 건져내서 몇백 원이라도 더 벌어야 했거든요. 캔 하나에 30원, 페트병 하나에 10원.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일해도 3,000원을 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모습은 몇 년 사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래는 키가 작지 않았는데 무거운 재활용품을 끌고 다니다 보니 허리가 굽어져서 더욱 작아 보였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도 반쯤 휘어져 있었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대학 입시 책들이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학의 정석, 영어 독해, 한국사 총정리. 모두 중고서점에서 싸게 산 것들이지만 미정이 정성스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책장 대신 벽돌과 널빤지로 만든 임시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그 앞에서는 18살 소희가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은 채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방이 너무 추워서 외투를 벗을 수 없었거든요. 낡은 형광등 하나로는 어둡다 보니 작은 스탠드까지 켜두고 있었지만 전기세가 걱정되어 가장 약한 전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연필을 굴리고 있었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한숨소리가 자꾸 귀에 들렸거든요. 가끔씩 고개를 들어 미정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더욱 구부정해진 것 같았고 손놀림도 예전보다 느려진 것 같았죠. 엄마, 손 좀 쉬시고 차라도 한 잔 드세요. 소희가 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끓여드릴게요. 아니야, 소희야. 너는 공부해. 엄마는 괜찮다. 미정은 손을 닦으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걱정과 피로가 숨어 있었죠. 딸이 자신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소희는 엄마의 대답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받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데 자신만 이런 춥고 어두운 곳에서 혼자 공부해야 한다는 현실이 때로는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절대 그런 내색을 할 수 없었죠.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미정은 다시 재활용품 분류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어떻게든 돈을 더 벌어야 해. 소의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야 하고
생활비도 부족하고 그때 소희가 얇은 외투를 걸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아르바이트 할게. 친구들 말로는 편의점에서 시간당 10,000원 준다던데 하루 4시간만 해도 4만 원이에요. 안 돼. 미정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페트병을 놓으며 소희를 바라봤죠. 너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대학 가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하지만 엄마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시기엔 소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엄마만 고생하시는 걸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미정은 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엄마가 할 수 있어. 너는 진짜 공부만 하면 돼. 대학만 가면 다 해결될 거야. 소희는 엄마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죠. 꼭 좋은 대학에 가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려야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야.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엄마와 딸 두 사람 모두 각자의 걱정을 안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재활용품을 분류하면서도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죠. 오늘 이걸 가져다 팔면 4,000원 정도 될 거야. 그럼 내일 소희 아침은 챙겨줄 수 있을 거고 저녁도. 창밖으로는 대학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드나드는 카페와 음식점들, 그리고 학원가의 네온 사인들이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같은 경산이지만 그들이 사는 곳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청춘을 만끽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미정은 가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애만큼은 대학 보내야지. 내 목숨 깎아내서라도. 그것이 미정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내게 해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미정은 냉장고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 안에는 김치 한 통과 계란 2개만이 남아 있었죠. 어제 재활용품을 팔아서 번 돈으로 쌀을 사느라 다른 반찬거리를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침은 안 드세요? 소희가 책상에서 고개를 들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엄마는 배 안 고파. 너만 먹어. 미정은 억지로 웃으며 계란 하나로 간단한 계란찜을 만들어 소희에게 주었습니다. 소희는 엄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란찜을 절반만 먹고 나머지는 엄마 앞에 밀어놓았죠. 엄마도 드세요. 저 배불러요. 그날 오후 미정이 재활용품을 주우러 나갔을 때 동네 아줌마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야, 경산시청 앞에 교회들이 모여서 구호품 나눠준다던데? 맞아, 쌀이랑 라면, 담요까지 준다더라. 무료로. 그래, 우리도 가볼까? 미정은 걸음을 멈추고 그 대화를 계속 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간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했죠. 내가 그 정도까지 떨어졌나? 하지만 집에 돌아와 소희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는 버릴 수 있었거든요. 소희야, 엄마랑 시청 앞 좀 다녀올까? 미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시청 앞이요? 무슨 일로요? 응, 좀 볼 일이 있어서. 미정은 자세한 설명을 피했습니다. 딸에게 구호품을 받으러 간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경산시청 앞 광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지역교회 연합 무료 구호품 배부 마이너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합니다.
미정은 소희의 손을 꼭 잡고 줄 끝에 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죠. 모두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부끄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야.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미정은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집 아줌마 남편이 어디 갔나 몰라. 몇 년 전에 사업 망하고 그냥 사라졌다던데. 아이고, 그럼 혼자서 애 키우고 있는 거구나. 저 집 남편도 없고 빚만 있다던데. 미정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모두 자신에 대한 이야기 같았거든요. 소희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작아져서 엄마 뒤에 숨어 있었죠. 드디어 차례가 되었습니다. 앞쪽에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구호품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쌀 한 포, 라면 한 박스, 그리고 따뜻한 담요까지 정말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었죠. 어머니,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세요? 한 권사님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딸하고 둘이 살고 있습니다. 미정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만큼 드릴게요. 힘내세요. 권사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구호품을 건네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구호품을 받고 돌아서는 순간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하는 눈빛으로,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미정 모녀를 바라봤죠. 엄마, 빨리 가요. 소희가 엄마의 손을 당기며 속삭였습니다. 딸도 이 상황이 부끄럽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구호품만 받아 돌아가려 했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목소리가 미정을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미정이 고개를 돌리니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목사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온화한 표정에 자상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목사님은 손에 작은 봉투를 하나 더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아이가 공부하는데 필요할 거예요. 목사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미정이 봉투를 받으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 소희의 시선이 목사님의 손에 멈춰섰습니다. 목사님의 왼손 약지에는 은빛 반지가 끼워져 있었거든요. 소희는 그 반지를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소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반지, 아빠 거랑 똑같아. 미정은 소희의 말을 듣고 급하게 목사님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정도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죠. 그 반지는 정말로 20년 전 남편 한철수와 함께 맞췄던 결혼 반지와 똑같았습니다. 은색 바탕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하나 박혀 있고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는 반지. 미정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반지였습니다. 결혼할 때 둘이 함께 보석상에 가서 특별히 주문 제작했던 바로 그 반지였죠. 미정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거든요. 목사님은 미정 모녀의 갑작스럽게 변한 표정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하지만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사업이 망하고 빚에 쪼들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남편. 그리고 그가 끼고 있던 반지도 함께 사라졌었죠. 설마
설마 이 목사님이 철수를 아는 걸까? 아니면 미정의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희도 엄마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정말 아빠 반지와 똑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목사님은 미정 모녀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서 이곳에서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아 보였죠. 혹시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미정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라진 남편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가능성이 마음 한구석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영 목사는 미정 모녀를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시청 옆 작은 공원의 벤치에 앉은 후 목사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 반지와 관련해서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반지가 제 남편 것과 똑같습니다. 20년 전에 함께 맞춘 거예요. 박 목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20년 전이라고 하셨나요? 네. 결혼할 때 보석상에서 특별 주문으로 만든 거였어요. 세상에 둘밖에 없는 반지라고 했었는데 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소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한철수라고 하는데. 박 목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목사님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집사님? 혹시 지금 교회에 계신가요? 네, 중요한 일이 있어서. 네, 그 사람 말입니다. 지금 당장 만나 뵙고 싶은 분들이 계셔서요. 전화를 끊은 박 목사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희 교회로 함께 가시겠습니까? 뭔가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미정과 소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혹시 정말로 한철수와 관련된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네, 함께 가겠습니다. 미정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경산제일교회는 시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교회였지만 정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죠. 박 목사는 미정 모녀를 교회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오실 겁니다. 박 목사가 말하자마자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 들어왔죠. 목사님, 급히 부르셔서. 김 집사라고 불린 남성은 미정 모녀를 보고 잠깐 멈춘 듯 했습니다. 김 집사님, 이분들이 혹시 그분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 목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집사는 의자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끼고 계신 그 반지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이분이 그 반지가 본인 남편 것과 똑같다고 하시네요. 미정은 참을 수 없어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혹시 제 남편을 아시는 건가요? 한철수라고. 김 집사와 박 목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김 집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철수,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과 이름이 같네요. 소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정말요? 정말 아빠를 아시는 거예요? 진정하세요, 아가씨. 천천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김 집사가 손짓으로 소희를 진정시켰습니다. 박 목사가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반지는 몇 년 전에 한 분이 제게 맡기고 가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한철수라는 이름이었어요. 미정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몇 년 전이라고 하셨나요? 어떤 상황에서요? 그분이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는 김 집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고 몸은 상처투성이었죠. 거의 노숙자나 다름없는 상태였어요. 노숙자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교회 앞에서 쓰러져 있었거든요. 저희가 발견해서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박 목사가 설명했습니다. 미정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며칠 동안 교회에서 돌봐드렸어요. 깨어났을 때 자기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죠. 김 집사가 계속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했어요. 가족이 있지만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서 도망쳐 나왔다고. 가족이요? 미정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아내와 딸이 있다고 했어요. 그 가족들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거라고 하면서 많이 우셨습니다. 박 목사의 목소리도 숙연해졌습니다. 소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우리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김 집사가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이 반지를 목사님께 맡기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미정이 애타게 물었습니다. 박 목사가 반지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제 가족이 이것을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때까지 잘 보관해 달라고. 미정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20년 동안 원망하고 미워했던 남편이 실은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아시나요? 소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경산 시내 어딘가에 계실 거라고 했었어요. 가족들 근처에 있으면서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다고. 미정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기쁨과 슬픔,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정리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박 목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미정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분이 제 남편이 맞나요? 키가 크고 왼쪽 볼에 작은 흉터가 있고. 맞습니다. 왼쪽 볼에 작은 흉터가 있으셨어요. 김 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는 엄마를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살아계셔요. 정말 살아계시는 거예요. 미정도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더 컸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만 2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혹시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목사와 김 집사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글쎄요.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분이 일부러 숨어 지내고 계실 테니까요.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포기할 수는 없어요. 박 목사가 반지를 미정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거겠네요. 미정은 반지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20년 전의 추억들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행복했던 신혼 시절, 소희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 순간까지. 목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소희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아빠를 꼭 찾고 싶어요. 박 목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리겠어요. 하지만 준비하셔야 할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많이 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만나더라도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닐 거라는 걸 각오하셔야 합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교회를 나온 미정과 소희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방금 들은 이야기를 소화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손에 쥔 반지가 아직도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소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아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미정은 복잡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 소희야. 20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대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반지를 손에 쥐고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죠. 한철수와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소희가 태어났을 때의 행복한 순간들, 그리고 사업이 기울어가면서 점점 어두워진 철수의 표정까지. 정말 빚쟁이들 때문에 도망간 걸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짐이 되어서. 미정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목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여러 사람들한테 알아봤는데요. 혹시 경산역 근처 쪽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미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뭔가 알아내셨나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쪽에서 그분과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오후에 함께 가보시죠. 소희는 학교에 가야 했지만 절대 혼자 갈 수 없다며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도 아빠 찾는 일인데 빠질 수 없어요. 결국 미정과 소희는 박 목사, 김 집사와 함께 경산역 근처로 향했습니다. 역 주변은 복잡하고 어수선했죠. 상점들 사이사이로 좁은 골목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이쪽 골목에 작은 술집들이 많아요. 그런 곳에서 일용직일을 하면서 지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김 집사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술집에서는 아무도 한철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술집도 마찬가지였죠. 미정은 점점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술집에 들어갔을 때 중년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주점이었습니다. 박 목사가 한철수에 대해 물어보자 아주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철수 아저씨 말이에요? 맞아요, 알아요. 미정과 소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정말로 이곳에서 한철수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혹시 지금도 오시나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한 달 전쯤 마지막으로 봤나? 아주머니가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철수 아저씨를 찾으시는? 제가 그분의 아내입니다. 미정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럼 이 아가씨가 딸이고요? 철수 아저씨가 맨날 얘기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나요? 소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딸이 너무 예쁘고 똑똑하다고 공부도 잘한다고 자랑하셨어요. 그런데 자신 때문에 고생시키고 있다면서 늘 미안해 하셨거든요.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철수가 이런 곳에서도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박 목사가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근처 어디선가 지내시는 것 같아요. 가끔 새벽에 이 골목을 지나다니는 걸 봤거든요. 미정은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몸이 안 좋다는 말이 걱정되었거든요. 그때 술집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옷은 더럽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아줌마, 소주 한 병. 그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주머니가 그 남자를 보더니 미정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이 철수 아저씨랑 친하세요. 혹시 뭔가 아실지도 몰라요. 미정은 용기를 내어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한철수라는 분 아세요? 남자는 미정을 올려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수? 한철수 말이에요? 네, 맞아요. 저는 그분의 아내인데. 남자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분 얘기하시는 거구나. 아줌마, 너무 늦으신 거 아니에요? 늦다니. 무슨 뜻인가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 형이. 남자가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많이 아프세요.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안 가시더라고요. 소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저희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글쎄요. 정확한 곳은 모르겠고 이 근처 어딘가에서 지내시는 건 확실해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박 목사가 나섰습니다.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 근처를 다 뒤져서라도 찾을게요. 그날부터 미정과 소희는 박 목사, 김 집사와 함께 경산역 일대를 샅샅이 찾아다녔습니다. 작은 여관들, 찜질방, 고시원까지 가능한 모든 곳을 뒤졌죠. 사흘째 되는 날, 한 낡은 여관에서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여관 사장이 한철수를 알고 있다고 했거든요. 아, 그분이요? 사흘 전까지 여기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여관 사장이 말했습니다. 사라지셨다고요? 미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밤에 갑자기 나가시더니 안 돌아오셨어요. 짐도 그대로 두고. 혹시 어디로 가셨을지 아세요? 글쎄요. 그날 저녁에 누군가 찾아왔거든요. 그 후로 안 보이셨어요. 미정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제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또다시 실마리가 끊어진 것이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희도 마찬가지였죠. 엄마, 꼭 찾을 거예요. 아빠가 이 근처에 계시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정은 반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이 작은 반지 하나가 20년 만에 가족을 다시 이어줄 수 있을까요? 목사님,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반지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박 목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건데, 오래전에 한 노숙자분이 제게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숙자.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거든요. 그분이 살아 있었다는 건가요? 경산 어딘가에서. 미정의 목소리는 이제 간절한 속삭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희도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빠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박 목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지만 한철수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미정과 소희는 매일같이 경산역 일대를 돌아다녔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죠. 박 목사와 김 집사도 교회 신도들을 통해 수소문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소희는 학교에서 돌아와 지쳐서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버지를 찾아다니느라 제대로 공부도 못했거든요. 소희야, 괜찮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아빠 찾는 게 더 중요해요. 소희는 고개를 들며 대답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미정은 딸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이렇게 찾아다녀도 소용없는 건 아닐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목사에게서 온 전화였죠. 어머니,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급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경산역 근처 술집 골목에서 쓰러진 분이 계시는데 혹시 그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119에서 병원으로 옮기고 있어요.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경산중앙병원입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미정과 소희는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과 설마 하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박 목사와 김 집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해 봤는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분이 정말 저희 아버지일까요?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 목사가 응급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간호사의 안내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침대 중 한 곳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미정은 그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20년 전보다 훨씬 늙고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한철수였습니다.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더럽게 찢어져 있었죠. 하지만 왼쪽 볼에 작은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렸던 재회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의사가 다가와서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심한 알코올 중독 상태이고 영양실조도 심각합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나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정적이지만 계속 이런 생활을 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가족분들이 돌봐주셔야 합니다. 그때 침대에서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한철수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던 것이죠. 철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미정과 소희를 보게 되었죠. 미정아, 소희야. 철수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소희가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예요? 철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야, 많이 컸구나. 우리 딸이 이렇게 예뻤나? 미정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여보, 미정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철수는 고개를 돌려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야?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희가 엄마를 말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프신데. 하지만 미정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픈 건 우리도 마찬가지였어. 너 없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철수는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이 날 찾아와서 너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서 도망쳤다. 도망쳤다고? 미정이 반문했습니다. 그럼 우리 걱정은 안 했어? 어떻게 살지, 무슨 먹고 살지. 매일 생각했어. 하루도 빠짐없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타나면 너희가 더 위험해질까봐. 박 목사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천천히 이야기하시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환자분의 치료입니다. 의사도 동의했습니다.
네, 환자분이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하지만 철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미정아, 나는 술집 골목에서 일용직 일을 하며 지냈어. 가끔 너희 집 앞을 지나가면서 멀리서 지켜봤지. 우리 집 앞을? 소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소희가 학교 가는 모습도 보고 미정이가 재활용품 주우러 다니는 것도 정말 미안했어. 철수가 흐느꼈습니다. 미정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힘들게 사는 걸 알면서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났거든요. 알면서 왜 안 나타났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미정이 따져 물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아직도 날 찾고 있어. 내가 나타나면 너희한테 피해가 갈까봐. 철수가 변명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아직도 몇억 원이 남아있어. 철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소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우리 함께 해결해보면 되잖아요.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소희야. 너는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해. 아빠 때문에 망칠 수는 없어. 아빠.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박 목사가 따라 나왔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하죠? 미정이 울먹였습니다. 20년 동안 원망했는데 막상 만나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박 목사가 위로했습니다. 그때 응급실에서 소희가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 찾으세요. 미정은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철수가 손을 내밀고 있었죠. 여보, 이거. 철수가 자신의 왼손 약지에서 반지를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부어서 빠지지 않았죠. 이 반지, 너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철수가 애타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박 목사에게 받은 반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말이야?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어? 교회 목사님이 주셨어. 당신이 맡겨놓은 거라고.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더욱 세게 울었습니다. 언젠가 내게 돌아가길 바라면서 맡겨놓은 거야. 미정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반지가 이런 방식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우릴 버리고도 살아있었어? 미정이 마침내 속마음을 토했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 차라리 죽었다고 하지. 철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20년간 쌓인 후회와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한철수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정과 소희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간병했지만 세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쉽게 풀리지 않았죠. 특히 미정은 복잡한 감정 때문에 철수와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희가 학교 숙제 때문에 집에 가고 미정만 병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미정은 대답하지 않고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죠. 사실 몇 번이나 집 앞에 갔었어. 문 앞까지 가서도 돌아섰지. 너희 앞에 나타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자격? 미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격 없다는 걸 알면서 왜 우리 주변을 맴돌았어? 철수는 천천히 몸을 돌려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멀리서라도 너희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전부라고?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희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아? 밤마다 아빠는 언제 돌아오냐고 물어서 거짓말로 둘러댈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알기나 해.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설명을 해봐. 미정이 사각 깎던 손을 멈췄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했잖아. 처음엔 잘 됐는데 몇 개 공사에서 연달아 손해를 봤어.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그때 나한테 말했어야지. 같이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었잖아. 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은행 대출로는 모자라서 사채까지 손을 댔지. 미정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사채? 이자가 너무 높은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소위 유치원비도 내야 하고.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가족한테는 말했어야지.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내가 소희 임신했을 때 얼마나 행복해했는데 그 행복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어. 철수가 변명했습니다. 미정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혼자 그런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어. 철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너랑 소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협박했지. 그래서 도망친 거야? 그날 밤 소희가 자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 그리고 결심했지. 내가 사라지면 적어도 너희는 안전할 거라고. 철수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정은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화가 났거든요. 그럼 20년 동안 뭘 했어? 왜 연락 한 번 안 했어? 철수는 떠다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빚을 갚고 돌아가려고 했어. 온갖 일을 다 했지. 공사장 일용직부터 시작해서 식당 설거지, 청소일까지. 그래서? 하지만 이자가 계속 불어나더라고.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만 계속. 절망적이었어.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 연락했어야지.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다 놨어.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 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소희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이야기 하세요? 미정과 철수는 잠깐 대화를 멈췄습니다. 딸 앞에서 무거운 이야기를 계속하기가 조심스러웠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소희야.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 뭔가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빠,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떠나신 거예요? 철수는 소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소희야. 아빠가 잘못한 일 때문에 너희가 위험해질까 봐서. 하지만 아빠가 없어서 더 힘들었어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혼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철수는 더욱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소희야. 아빠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 소희가 침대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아빠, 이제라도 우리 함께 살아요. 빚이 있으면 같이 갚으면 되잖아요. 아니야, 소희야. 너는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해. 아빠 때문에 인생 망치면 안 돼.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정할 일이에요. 아빠도 가족이잖아요.
소희가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은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소희가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여보,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지키려고 떠난 거야? 그래. 다른 이유는 없어. 너희가 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볼 수가 없었어. 철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미정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원망과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지만 철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미정이 물었습니다. 나는 치료받고 다시 일을 찾아볼게. 빚을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면서.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혼자서? 응. 너희한테 더 이상 피해줄 수는 없어. 소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왜 또 혼자 하려고 해요? 우리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소의 말이 맞아. 미정이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 20년 동안 해결 못한 일을 또 혼자 하겠다고? 철수는 놀란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 가족이면 함께 해야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미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긴 했지만 거부감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소희는 기뻐하며 부모를 번갈아 봤습니다. 정말요? 정말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미정은 딸을 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소희야.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고.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소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철수도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모르겠어. 미정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소희가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였다면,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소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 한구석에 희망의 불씨가 깜빡이는 게 느껴져요. 미정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족이 다시 함께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20년의 세월은 지울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철수가 태어난 지 며칠 후 박 목사는 미정 가족을 교회로 불렀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았죠. 일요일 오후 교회에 도착하니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권사들과 집사들, 그리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낯선 얼굴들도 보였죠. 미정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인가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목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 의견이 분분해서요. 한철수 씨에 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그때 권사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권사라고 불리는 50대 여성이었죠. 목사님, 이제 확실히 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무엇을 확실히 하자는 말씀이세요? 박 목사가 물었습니다. 김권사는 철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사기꾼이라던데요?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에게 교회가 도움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예배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듯했죠. 소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기꾼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조용히 하세요, 아가씨. 또 다른 권사가 소희를 제지했습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미정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김 권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 이 사람은 수억 원의 빚을 지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도와주는 게 옳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호품을 나눠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 목사가 반문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와 사기꾼을 돕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김 권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교회 뒤쪽에서 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8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앞으로 나왔죠. 잠깐만요.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박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정장로님. 정장로라고 불린 노인은 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비도 오고 추운 날이었는데 교회 앞에서 쓰러져 있었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장로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정장로가 계속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니까 교회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그냥 처마 밑에서 하룻밤만 비를 피하게 해달라고. 미정과 소희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의인을 위한 곳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곳이다라고 말이죠. 정장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김 권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 그렇다고 해서 사기꾼까지 받아들일 수는. 사기꾼이라고 하셨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정장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게 소문으로 들었는데 소문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겁니까? 정장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여러 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박 목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장로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소문이 아니라 진실을 봐야 합니다. 그때 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목사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철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수가 예배당 앞으로 나왔습니다. 철수야. 미정이 걱정스럽게 불렀지만 철수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철수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사업에 실패해서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배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철수의 솔직한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놀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사기를 친 적은 없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을 졌을 뿐 누구를 속인 적은 없어요. 김 권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가족을 버린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철수는 미정과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격려하는 표정이 보였죠. 사채업자들이 제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와 딸이 위험에 처할까 봐서. 그래서 혼자 도망쳤어요. 그럼 20년 동안 뭘 하셨어요? 또 다른 권사가 물었습니다. 일용직 일을 하면서 빚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술에 빠져 지냈어요. 그래서 가족한테는 연락도 안 했다는 거예요? 김 권사가 따져 물었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가족에게 부끄러웠고. 그때 소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 목사가 소희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잘못했어요. 가족을 두고 떠난 것도 연락 안 한 것도 다 잘못이에요. 소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소희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로 후회하고 계세요. 소희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살고 싶어요.
미정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미워했고 저주했어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진솔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고민했고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였어요. 박 목사가 예배당 한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판단할 차례입니다. 과거는 죄였을지라도 지금은 회복 중입니다. 박 목사의 목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손을 잡아주는 일입니다. 정장로가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교회는 심판하는 곳이 아니라 용서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철수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제 죄는 제가 안고 갈게요. 하지만 아내와 딸만은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 순간 예배당 안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권사를 비롯해 반대했던 사람들도 표정이 누그러지는 것 같았거든요. 박 목사가 철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봅시다. 소희와 미정도 철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족 셋이 서로를 껴안는 모습을 보며 예배당 안의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교회에서의 일이 있은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경산 시내 작은 국밥집 하나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정성 국밥이라는 간판을 단 그 작은 가게는 특별한 곳이었죠. 매일 오전 5시 한철수는 가장 먼저 가게에 나와서 국물을 우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성실함을 되찾은 듯 그는 정성껏 재료를 준비했죠. 뼈를 우린 진한 국물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아빠,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소희가 학교에 가기 전에 가게에 들렀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에 자주 들러보곤 했죠. 응, 소희야.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 철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딸을 맞았습니다. 예전의 어둡고 절망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미정도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더 많을 것 같아. 어제 전화로 예약한 분들도 계시고 가족 셋이 함께 운영하는 이 작은 국밥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곳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오전 11시쯤 박 목사와 교회 봉사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보온밥통과 반찬통들이 들려 있었죠. 철수 형, 오늘도 준비 완료입니다. 김 집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곧이어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분들이 하나둘씩 가게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워진 옷을 입고 지친 표정을 한 분들이었지만 철수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맛있는 국밥 준비했습니다. 철수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분들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성국밥의 특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거리에서 생활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죠. 교회와 함께 시작한 이 봉사는 이제 경산 시내에서 소문난 아름다운 일이 되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맛있어요. 한 노숙자분이 국밥을 다 먹고 나서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철수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미정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20년 전의 철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예전에는 성공과 돈에만 매달렸던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서 보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많이 변하셨죠?
소희가 어머니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는 것 같아. 미정도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가게에는 일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철수가 끓인 국밥의 맛이 소문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죠. 사장님, 여기 국밥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 날 수 있죠?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성껏 끓일 뿐입니다.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말이죠. 매일 새벽부터 국물을 우리고 좋은 재료만 골라서 사용하고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해 서빙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거든요. 저녁 무렵 가족 셋은 함께 가게 정리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는 일상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죠. 소희야, 대학 준비는 어때? 철수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아빠. 선생님이 서울대학교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고 하셨어요. 소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철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똑똑했나? 예전부터 똑똑했어. 아빠가 몰랐을 뿐이지. 미정이 끼어들며 웃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며 철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더니 박 목사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가셨네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철수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사실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박 목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산시에서 철수 씨 가족의 봉사활동을 높이 평가해서 모범 시민상을 주기로 했대요. 정말요? 소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노숙자분들을 위한 급식 봉사와 지역사회 기여를 인정받으신 거예요. 박 목사가 설명했습니다.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상을 받는다고요? 왜 안 될까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의 모습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박 목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미정도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가족 셋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경산 시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걷는 가족의 모습은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죠. 아빠, 소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과거의 반지는 교회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지만 진짜 소중한 건 우리가 다시 함께하는 거예요. 소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 소희야. 반지보다 훨씬 소중한 게 바로 우리 가족이야.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지는 잃어버릴 수 있지만 가족의 사랑은 영원하니까. 집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세 사람은 각자 할 일을 나누어 했습니다. 철수는 밥을 짓고 미정은 반찬을 준비하고 소희는 식탁을 차렸죠. 작은 일이지만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소희는 공부를 하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철수와 미정은 거실에 앉아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죠. 정말 많이 변했구나. 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나 말이야? 철수가 물었습니다. 응. 예전에 당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미정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나를 바꾼 것 같아.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달았거든.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뭐가 중요해? 가족이야. 돈이나 성공보다 훨씬 소중한 게 바로 가족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 철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무너져도 끝내 일어날 수 있구나. 밤이 깊어가고 가족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죠.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또다시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보람 때문이었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경산 시내 어딘가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한 가족.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함께 걸어가기로 한 가족의 이야기였거든요. 교회 진열장에 보관된 반지는 이제 다시 일어선 가족의 증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반지가 20년 만에 가족을 다시 이어주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미정은 그날도 속삭였습니다. 사람은 무너져도 끝내 일어날 수 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